이제 독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뭐 개념은 뭐고 독해는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 2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번에는 뭐 지문 어떻게 읽고 선택지 어떻게 읽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독해의 기본을 1학년 때도 우리가 막 그 내신 대비 이전, 이후, 중간 이런 식으로 할애해갖고 지문 읽는 연습을 했었고, 우리가 3월달 그리고 4월 초까지도 3월달까지도 계속 지문 읽는 연습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그냥 머리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그 독해가 교정이 안 돼. 이거는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체화해갖고 체득해갖고 교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게 이거야 라고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독해는요 뭐랑 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랑 비유할 수 있어. 운동. 지금 뭐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구? 응? 누구? 물론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운동선수 하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손흥민? 그래, 손흥민을 예시로 들어보자. 그럼 손흥민은 손흥님? 흥민이라고 합시다. 손흥민이 나 고등학교 후배야. 나 다니던 고등학교도 축구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졸업은 못했어. 손흥민이 조졸 안 하고 그냥 해외 유학 간 거잖아. 고퇴지, 고퇴. 자퇴하고 지금 거기 함부르크로 간 거니까. 근데 나 다니던 축구부가 되게 유명했던 학교고, 홍명보 옛날에 이제 다녔던 학교고, 동북고라고 있어,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도 손흥민이 다니다가 나중에 함부르크인가 어딘가 이제 유소년 입단은 해갖고 우리 학교도 10억인가 받았어요. 아무튼 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은 그런 축구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뭘까? 축구를 할 때 있어서 개념적 지식. 기본기? 기본기는 실력이잖아. 기본기. 그래. 야, 이걸 이렇게 아웃프런트를 차고 인프런트를 차고 해갖고 공을 이렇게 날려야 돼. 그리고 전술 압박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압박을 해야 돼. 우리 이번에 전술은 4-3-3 아니면 3-4-4 이런 전술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이거든. 근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이 축구 선수들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지. 기본적으로 매번 전술 연습도 할 거고, 그러지? 개인 연습도 할 거고, 슈팅 연습도 할 거고, 패스 연습도 할 거야. 그런 부분들이 독해예요. 독해랑 똑같은 부분. 운동선수들은 보면 머리도 똑똑한데 연습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똑똑해야 돼,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개념을 아는 거는, 여러분들 개념을 아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목들은 개념만 공부하면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탐구 과목들. 또 국어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법, 또 문학에서 일부.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만 알면 공부가 되는 느낌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독해 부분에서의 약점을 극복을 안 하려고 하고, 극복을 못한 채 계속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속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독해 부분은 누누이 끝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손흥민이 뭐 지금 월드 스타고 지금 득점 랭킹 2위인가?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안 할까, 평소에? 연습할 거란 말이야. 걔네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월드 클래스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나 같은 쩌리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안 그래? 자,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독해라는 거는 반복이에요. 결국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되고 반복 연습하셔야 되고, 개념에 대해서 복습은 그냥 모르면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개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갖고 알면 돼. 알았다, 끝. 그게 끝이야. 거기서 또 반복하게 복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독해 반복, 독해 반복, 독해 반복. 이렇게 해서 읽어봐야지, 저렇게 해서 읽어봐야지. 이렇게도 차보고 저렇게도 차봐야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세게 차봐야지. 그런 연습을 수도 없이 본능적으로 나왔을 걸. 아마 손흥민이 골 넣는 장면들을 보면, 그치? 본능적으로 움직일 거면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독해가 돼야 돼. 감각적으로, 반응적으로. 그 얘기를 오늘 들어서 이제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계속 복습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복습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스텝 부분을,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거를 되게 늘려서 뭐 주 단위로 끊어서 했는데, 오늘 그냥 요약해서 빨리 한번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해라고 할 때는 항상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제가 이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을
정리하면서 읽어주는 독해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한 문단 단위가 요약이 되면서 독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연습을 하세요. 주제 독해는 별거 아니에요. 주제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별로 없잖아.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런 문제 봤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로 그런 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주제 독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주제는 떠올릴 수 있으면 좋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장을 끊어서 읽을 것, 그리고 문단을 요약할 것.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독해를 할 때는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은 되는데 몇몇 학생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문장이 되게 길어. 그렇지 않냐? 고등학교 오니까 뭐 문장이 한 4줄 정도가 한 문장인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주어 부분은 어딘지, 서술어 부분은 어딘지를 찾아갖고 항상 그 중심으로 읽고 내가 좋아한다.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장이 정리가 안 되지. 왜? 좋아한다는 뭐가 필요한가? 좋아한다라는 단어는 뭐가 필요하니? 서술어.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런 부분을 찾아주는 거. 어디에 누구를.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체크해주면서 찝어주면서 읽어줘야 돼.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줄치면서 쭉 이렇게 읽는 느낌으로 가지만 아니야. 이 부분에서 이거 순서가 눈 순서가 얘가 좋아한다 누구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 좋아한다 누가 누구를 이런 식으로. 영어식 문장이야 사실. 우리 독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은. 영어식 문장으로 읽어줘야라는 얘기.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정리가 된다고. 그래야 문장이 정리가 돼. 너무 긴 문장을 끊어서 누가 중요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지문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자, 그 외에 견문장 분석하기라는 부분. 자, 견문장의 개념은 뭐니? 개념 나온다. 문법. 견문장. 견문장의 뜻. 겹쳐진 문장이에요. 문장이 겹쳐져 있어.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겹쳐지고 겹쳐지고 겹쳐진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자, 그래서 이 견문장은요, 어디에서 써야 되냐면 지문 독해에도 써야 되고요. 선택지 독해에서도 써야 돼요. 지문 독해할 때도 견문장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선택지 독해할 때. 선택지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막 문장이 3개, 4개까지 겹쳐져 있는 건 기본이거든. 그런 것들을 나눠서 분석이란 거는 나누어서 항상 끊어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이게 몸에 체화돼야 되고 체득돼야 된다고요. 머리로는 눈으로는 글을 읽고 있지만 손으로는 이미 여기서 딱 끊어주고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로 이렇게 이어지겠지. 앞문장과 뒷문장이 더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앞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나올 거고요. 뒷문장에서도 주어와 서술어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자, 아는 문장이라고 할 때 혹시 이거 아는 문장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니? 중학교 3학년 응? 암긴 문장 어떻게 암긴 문장들이 있어?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 영어색에서는 그렇지 목적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국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명사절로 암긴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 또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요거를 공부를 하면은 이건 문법 수업이 되버렸겠지. 근데 독해 수업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형절이에요. 관형절. 다른 거 다 지워도 괜찮아. 요 관형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관형절 할 때 요 관형의 뜻은 무슨 뜻일까? 관형절, 관형. 내가 여러 번 문법 할 때마다 얘기했어. 관형의 뜻은 내가 그림 그리면 바로 아 맞다 저거였다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림 그려볼까? 관자가 갓을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벌써 기억날걸.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갓을 씌워주는 거. 갓을 벗으면 어떻게 돼?
조선시대예요. 상투밖에 안 남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갓을 씌우니까 어떤 느낌이야? 누구처럼 보여? 어? 양반처럼 보여? 좀 있어 보이니? 좀 리치해 보여? 부유해 보여? 수식해주는 느낌이지. 자, 누구를 수식해주는 거야? 관념은? 체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반응한다. 처음 듣는 사람처럼 반응한다, 다들. 이거 기억나는 사람. 체험 수식했다. 관용의 뜻. 전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준영이만 기억나는구나. 자, 관용의 뜻은 체언수식이야. 체언수식.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지 독해도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문법 다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일부 포인트만 딱 진짜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체언수식 해주는 절은 뭐야? 체언수식 해주는 절은 뭐니, 절? 목탁 두드리면서 마하바냐 바냐 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곳일까? 주어랑 그치. 국어에서는 동사, 아니, 서술어, 영어에서는 동사. 서술어가 있지만 완벽하게 끝나 안 끝나? 안 끝날 때. 여기가 종결되지 않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와 있지만 종결되지 않을 때를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가 나오는데 그림 잠깐 그림 지우면서 이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서 누구를 꾸며준다? 체언을 꾸며줘요. 뒤에는 아마 조사가 붙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문을 하나만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니? 아니야. 응? 아니야. 동생이가 주어잖아. 자, 봐봐.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 자, 이 문장에서 항상 중요한 거 주어는 누구고 서술어는 누군지 찾아주세요. 주어, 동생이 뭐 했대? 서술어. 먹었다. 완벽해? 안 완벽해? 이상하지. 뭔가 조금 더 필요하지. 누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사과를 먹었대.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이네. 동생이 사과를 먹은 거야. 그 문장을 우리한테 썼는데 사과가 명사잖아. 체언이잖아. 얘를 꾸며주고 있어. 어떻게? 내가 먹던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 사과만 보면은 내가 사과를 먹었다지. 이제 내가 먹던 사과라고 해서 결국 이 체언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형절에. 여기가 관형절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으면서 얘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관형절이라는 건 보여? 관형절이라는 건 보이니? 그냥 수식하고 있다는 건 보여? 그치? 수식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과에 대한 정보는 누구한테 있어? 여기 부분에 있잖아. 그치? 이 사과에 대한 정보가 관형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어, 누구, 동생이 먹었다라는 또 하나의 정보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결국 두 개야. 얘에 대한 정보, 얘에 대한 정보. 그걸 몇 문장으로 얘기한 거야? 한 문장. 그걸 우리는 분석을 끊어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읽고 나서 정리하면 동생이 사과 먹었네, 끝. 근데 선택지에서 뭘 물어봐? 사과는 내가 먹던 것이었다.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찾아주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치? 처음 정리할 때 정리를 딱 해봐. 사과는 어떤 사과? 내가 먹었던 사과. 그 사과를 동생이 또 먹었어. 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정리가 되면 글을 읽을 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 모든 학교에서 다 시간 부족하지 않았니? 그치? 그치? 시간 부족한 이유가 정리가 안 됐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간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독해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간결하게 행동이 반응이 돼야지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찍었어요. 왜 찍어 문제를 내신을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딱 적절한 우리가 반응을 이끌어주면 돼. 라고 개념은 쉽지. 그치?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이유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이번에 내신 대비를 좀 다른 말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문제를 뒤에 몰아서 풀었다면 아니 이번에는 문제를 많이 주고 문제를 풀리게끔 하고 안 풀면은 안 보내는 컨셉으로 잡았어요. 승훈 선생님이랑 저랑 문제를 안 풀면 안 보낼 거야.
집에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케줄표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뭐 그래도 꼭 가야 돼요. 11시 이후에는 제가 가야 부모님이 잠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비는 스케줄마다 불러 문제를 풀게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는 거잖아. 문제를 풀라고 문제만 주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반성을 한 게, 문제를 열심히 풀고 풀 것을 기대를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됐어. 반성을 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괴롭히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확인할 수 있게. 잠깐 다른 얘기 할게. 요런 결과가 왜 나왔냐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지 문제 풀고 결과값 입력하라고 항상 QR코드 주잖아. 그럼 QR코드 입력하고 나서 그 몇 점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온 여러분들 그 학교 데이터거든요. 그걸 이렇게 비교기 대조 해보면은, 자, 왼쪽에, 요 부분,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력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5개 구간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부분이에요. 점수를 입력한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풀었다는 거거든. 입력이 됐다는 거는. 그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정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와. 근데 학교 결과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데이터는 결국 밑에 부분을 봐봐. 안 푼 친구들은 점수가 낮아. 이건 확실한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좀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 아닌 애들도 있어, 물론. 근데 그 아닌 친구들은 더 정확하게 풀려고 오답노트까지 하면서 풀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 보면. 실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좀 괴롭혀야 되는구나 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독해 방식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면서 읽어봐 읽고 확인을 하는 걸 문제를 이제 풀게끔 해야지. 그래서 매주 지금 학부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야. 결국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일찍 오고 안 풀어. 오늘 덜 푼 문제들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꼭 풀어보고. 알겠지? 그냥 수업 듣고 어차피 앞에서 해설 수업 들었으니까 다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풀어야지.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고 해서 만족스럽고 골 더 안 넣냐? 계속 넣잖아. 최종전에서 한 2골만 딱 넣었으면 좋겠다. 득점하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는 되지 머리로는? 하기가 귀찮지. 그걸 이겨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문장을 독해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찾아줄 때 주어 서술어 부분 찾기,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찾기. 하나 더, 문장을 분석하면서 아는 문장, 관용절 꼭 정리해 주세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지문 독해할 때도 쓰이지만, 아니, 선택지 독해할 때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선택지 끊어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지. 선택지 제대로 끊어. 그 제대로 끊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 문장을 정리하는 독해 방법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독해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처음 보는 지문도 제대로 끊을 수 있어. 처음 보는 내용도 끊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파악에 대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단계 문단을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단 독해는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요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약. 그래서 이해할 때, 문장을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자기 언어라고 얘기했죠? 자기 언어화로 요약을 해야 돼요. 얘가 뭐 하고 있구나. 얘가 뭐 하고 있구나. 얘가 어디 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런 요약을 할 때는 핵심어 찾는 게 중심 내용에 가까울 거고, 그리고 내용의 전개 흐름 맥락인데, 그 맥락을 찾을 때 중요한 거 접속부사 찾게요.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 표현이고, 우리가 일반적 표현에서는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지, 혹은 연결어 찾는 거. 이것도 예전에 수업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결 구조 3가지만 이렇게 해보자. 자, 나열 구조가 있어. 첨가. 그럼 이때 나오는 연결어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뭔가 플러스 되는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유, 원인. 그러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서로 이유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과 이유 구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는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러니까라고 하는 접속사, 연결어, 합법과 장문에서 이런 것들 연결 표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항상 끊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고. 또 있어요. 대조, 대비. 대조와 대비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다른 지점을 찾아줘야 된다. 여러분들 독해하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도 법 나오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뭐 세모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표시하고 있지 않니? 표시하고 나서 그냥 읽지. 아니, 표시하고 나면은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과 다른지를 찾아줘야지.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여기와 여기가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찾아줘야 돼. 어느 부분. 왜 얘와 얘가 벗으로 묶여갖고 서로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앞문장 읽고 법 체크하고 뒤에 가서 다른 문장 읽고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우리 국어에서는 그럼 이런 표지들이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표지들만 정리해도 요약이 돼. 그리고 또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장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네.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네. 그렇게 요약. 원인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표지들을 중심으로 문맥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그게 독해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요약해봐야 돼요. 처음에 한 걸음이 어렵지. 나중에 탄성을 받으면은 탄력을 받으면 쑥쑥쑥 될 거야. 대조 대비도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네. 누구와 누구를 대비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되는데 그 요약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개 흐름 단위로 요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간단해요. 이따가 다 해볼 거예요. 뒤에 우리 좀 두껍게 제가 프린트 줬잖아. 자, 하나 더. 전환. 자, 전환의 표지들은요. 그런데, 한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개념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표지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전환의 개념은요.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런데 어디는. 내용이 흘러가다가 그런데 다른 곳은. 이라고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대조가 전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 그걸 막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 그래서 대조보다 전환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끊고 문맥을 따져주면서 전환 앞부분과 그러면 뒷부분으로 요약해주면 돼. 왜 앞부분에 대한 내용고 뒷부분에 대한 내용고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요약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요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언어로 요약을 하면 또 방법이 또 추상적이잖아. 그치? 자기 언어는 뭔데요? 아니, 그냥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으로. 여기는 장점이 나열됐어요. 아니, 이유가 나타났어요. 뭐와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었고요.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문단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구체적 진술 부분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독서에서. 이 독서에서 구체적 진술 나누는 부분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특징. 대상에 대한 특징을 나오는 부분이 구체적 진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 때,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은 어디서 정리가 되냐면, 동사 부분과 형용사 부분과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부분에서 다 대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어요. 명사에서 부사어에서 그런 데서 정리 안 돼. 동사, 형용사, 서술, 여기는 다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항상 정리해줘. 동사에서는 동사가 나올 때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품사잖아. 근데 움직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에서는 관계성을 나타내줘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다, 누가 누구를 때리다, 누가 누구한테 싫어하다, 누가 누구한테 주다.
둘의 관계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 서술어 부분에 가지고 관계성을 정리해 주는 거. 두 번째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성질, 그대로 상태, 그대로 나타내 주지. 크다, 작다, 그치? 크다, 작다, 뭐 맑다, 좋다, 싫다. 그냥 성질과 상태가 나타나니까 형용사를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관계성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계를 보는 거야. 적어도 두 대상이 나올 거고. 형용사는 그 대상의 크다, 작다, 뭐 맑다, 예쁘다 그대로 상태를 성질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패턴은 정의하는 패턴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는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구체적 진술에서 할 거니까 그걸 꼭 서술어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을 칠 때 어느 부분을 쳐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대상의 특징이 나온 부분에다 항상 밑줄을 치고 넘어가는 거야. 옆에다가 정리하기 귀찮지? 또 정리하려면 아니 정리도 하셔야 되는데 대상의 특징 부분에 빠르게 읽어야 되잖아. 그럼 대상의 특징 부분에 줄 치는 거예요. 접속사 부분에서 접속부사 부분에서 끊어주는 거. 끊고 밑줄 치고 끊고 밑줄 치고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전개구조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이건 독서 기준이에요. 의문의 해결 구조인지 원인과 결과 구조인지 주장과 근거 혹은 반박 어떤 구조에 대해서 나열하는 구조인지라고 하는 이런 전개구조 유형도 파악이 될 건데 자, 이런 파악은 그냥 파악만 하시면 되고요. 얘가 문학에서도 시에서는 시상전개 부분으로 물어보는 거 구조 파악이 되고요. 소설에서는요. 소설의 구성 방식.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소설에서 구성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전개 방식. 세 개가 똑같아. 독서, 문학, 뭐 시, 소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전개가 되니?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니? 그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다 없다 그 능력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독서도 똑같고요. 문학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독서에서는 글의 전개 방식은 무엇인가? 시에서는 시상 전개는 어떤가? 소설에서는 소설의 구성 방식. 소설의 구성 방식은 뭐 역순행인지 순행 구조인지 입체적 구조인지 액자식 구조인지 뭐 옴니버스 구성인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파악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면 풀 수 있는 거고 읽어내면 풀 수 있는 건데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문학이라고 해서 다 외운다니까 외우면 어떻게 그 외우는 걸 피해서 낼 건데 문제들 그렇지? 그럼 피해서 내는 그 부분을 읽어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이 이제 예문인데 한번 앞에 있는 화면으로만 봐도 괜찮고 프린트 드렸으니까 프린트에다가 끊어보세요. 의미 단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누라고 해서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문장 단위로 끊어보시고 주어 소수로 단위로 끊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밑에 있는 선택지 이거 정답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끊어보라는 거야. 연습해보라는 얘기요. 이거 맞다 틀리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눠도 되고 작게 나눠도 돼. 근데 그 포함 관계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야 되는 게 먼저 한 문장짜리죠. 한 문장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유나 원인은 어디가 이유고 어디가 결과니? 앞부분이 이유나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값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나눠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만 그 변화가 무엇이 은밀하고 완만하다라고 주어와 서술어. 그 변화가 은밀하고 완만하다. 내용 정리가 되지. 특징 1번 은밀하다. 2번 완만하다. 그 변화가 은밀하고 완만하다. 은밀하다는 건 뭐야?
뭔가 눈에 확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치? 완만하다라는 거는 아니지, 급하지 않고 좀, 좀 띄우뚱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것들의 느낌을 잡고, 아, 변화가, 그럼 이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니?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안 띈다. 이건 나의 언어. 이건 내 언어예요. 여러분들 언어로 뭐가 바뀔 거야? 아, 변화가 크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지. 변화가 작아. 변화가 작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도 괜찮아. 자, 뒤에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도, 자,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 팽조가 수식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관형절. 수백 년을 살았다. 장구한 시간의 짧은 순간만을 순간만을 본 것이어서 끊고 이유 원인 알 수 없었다. 짧은 순간만 본 것이어서 알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장. 그러면 적어도 얘는 세 문장짜리예요. 첫 번째 문장은 앞부분, 두 번째 문장은 얘, 세 번째 문장은 뒷부분. 그렇죠? 세 문장짜리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관계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끊어서 정리를 하자면, 자, 변화는 작았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작았기 때문에 얘도 장구하다라는 단어는 뭐니? 이제 이거는 어휘 부분이죠. 어휘 모르면은 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정리. 장구, 덩기더 쿵더러러. 그 장구일까? 준영아 무슨 뜻? 어? 그렇지, 길다. 긴 시간. 아주 긴 장구하다라는 거는 둘 다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고 오래된 시간에 짧은 순간만 수백 년을 살았지만 얘도 짧은 순간이야. 그 시간 안에서는. 그래서 알 수 없었대. 이유? 다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었네. 그치?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경지식으로 읽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 안에서 정리하면 되잖아. 첫 번째 내용은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나름 오래 살았다고 하거든. 오래 살았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니까 그 변화를 알 수 없었대요. 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럼 정리가 끝난 거야. 자, 그거를 뒤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할 거예요. 1번.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니? 이 문장의 주어. 그치. 그러나 끊고 민간. 그럼 민간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야? 어휘. 민간. 민간단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민간. 무슨 단어야? 민간.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 민간이잖아. 그게 뭐야? 어? 일반인. 그러니까 공적인 권한이 없는 거. 공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민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자, 민간이 얘가 주어네. 얘가 뭐 했대? 얘가 뭐 했대? 자, 주어. 얘에 대한 서술어. 판단하기 어려워. 하나 끊고 또 강제할 수도 없다. 뭐를 판단하기 어려워?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뭐 2번, 1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치?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넘어갑시다. 2번. 관형절 꼭 찾아주세요. 어떤 관형절? 누구의 관형절? 누구를 꾸며주고 있니? 여기서.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응? 응? 린트켄을 너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아니지. 주어는 누구야? 주어. 주어. X선 발견. 얘가 주어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누가 뭘 발견했는지까지가 주어 부분일 수도 있지. 물론 린트켄이 이건 관용어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한 서술어잖아. 얘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의학적 발전으로 이어졌대. 의학적 발전도 꾸밈을 받고 있죠. 어떻게 꾸밈 받고 있어요? 이렇게. 혈액되지 않고도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학적 발전이에요. 렌트겐이 뭐 하는 사람이지? X선 발견한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신체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3번 정도가 답인 것 같은데, 그치? 3번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이거는 꼭 정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야. 정리가 돼야 정답이야. 정리 안 되면 다 틀린 거야. 정리하기에 따라서. 왜냐면은, 요 그러나라고 하는 요 부분도 앞에 1번 문제에서 그러나 끊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끊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다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르더라고. 내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면. 근데 야,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 이거는 뭐 답이 둘 다 맞는 거 아니니? 결국 끊으면 맞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맞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야. 해야 돼. 반복, 반복, 반복. 복습, 복습, 복습. 연습, 연습, 연습. 자, 3번. 뭐 이렇게 길어. 욕 한번 해주고. 정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려운 거일수록. 여기서 어려운 거는 제가 뭐 이해 도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리라고는 독해 수업, 진짜 정확한 독해 수업에서는 하라고는 하는데 잠깐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면 자, 주어는 누구? 그러한 말은 자,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이 주어네요. 얘에 대한 소수로는 음? 조금 더 확대시키면 뭐 어떠할 수 있다?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그 말은 매력적인 논변이다. 논변이란 단어는 뭐야? 말 변론 아니다. 변론. 그 대변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매력적인 논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전체적인 문장. 이 문장 안에 아주 복잡한 구조가 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예술은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관계의 산물이어서까지 한 번에 여기까지 보면 좋은 느낌이니 안 좋은 느낌이니?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줬어? 그냥 좋다 싫다라고 하면은 싫은 느낌이지. 왜? 그거 헛되돼. 감성적으로 도취되는 거래. 광기라는 단어는 뭐야? 광기. 미친 거. 그래. 그거에 대한 산물이래. 그럼 예술을 좋지 않게 봤네. 예술이 좋지 않아. 그래서 자 끊어주시고 여기서 왜 이유 원인 나타난 거니까 정신의 최고 목표 진리인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누구의 말? 플라톤의 판정. 그러면 예술이 미친놈이라서 광기라고 했으니까 뭐가 될 수 없대? 진리 매개가 불가능해. 하다는 말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 플라톤. 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이다. 자, 플라톤은 그럼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좋게? 야, 예술이 미친놈이어서 진리에 대한 매개가 불가해라고 한 거는 안 좋게 얘기한 거잖아. 예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이 플라톤의 말에 대해서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이래. 이것으로 방어하는 매력적인 논변이 될 수 있대. 어떤 말은 그러한 말. 그럼 그러한 말은 앞에 뭐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예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을까? 추론 한번 해보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지. 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지적질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구조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좋다가 아니야. 정정할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 한 문장을 읽어내더라도 앞뒤 관계 추론하면서 유추하면서 내용이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글 안 읽잖아. 못 읽잖아, 아직.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 가장 유사한 구조로 밑에서는 몇 번을 하고 있니? 한번 더 찾아볼까? 그러한 말은 이어서 1번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이거는 제가 끊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도 이거 책 일부 발췌해온 거거든. 책의 저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당연한 진리니까, 당연한 원칙이니까. 그치? 그래서 정말 정리가 안 될 때는 제가 늘 이거 그리면서 연습하라고 1학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1학년 때도. 이해의 도식 그리면서 글의 관계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2학년 때도 얘기를 했어요. 2학년 우리 1, 2, 3월 달에. 연습이 안 되면 안 되죠. 4번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1번 주원 누구예요? 고대 그리스 일의 기하학은 얘가 주어지. 이래라는 단어는 이 이래학원은 아닌데 이래는 뭐니? 이래라는 단어. 고대 그리스 이래. 이후로 그리스 이후로 기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학 기하 하시는 분 혹시 아직 몰라? 기하학은 자 서술어 기하학에 대한 서술어 응? 서술어 기하학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용해 왔지만 사용했다. 무엇을 사용했다?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다. 연역적 방법에 대한 설명은 어디? 여기까지가 설명. 그럼 자,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도 되지만 연역적 방법 모르면 이게 다 연역적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명제의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를 발견하는 거지. 그것이 연역적 방법이에요. 연역과 귀납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걸. 연역, 귀납, 연역. 둘 중에 헷갈리면 하나만 제대로 외우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귀납을 제대로.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실을 보니까 어떤 결과로가 하나의 결과로 묶일 때 그게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은 대전제, 소전제, 그래서 결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이런 것도 연역이에요. 자, 그렇게 했지만 끊어주세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건 어때? 사용했지만 끊고 두 개가 서로 대비가 될 거예요. 대비가 될 거예요. 그럼 대비, 버트, 뭐가 달라져? 그걸 찾아줘야지. 버트, 사용했어. 근데 까다로웠어.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 거잖아. 이 부분을 찾아줘야지. 그래서 요 뭐뭐 했지만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알겠지? 그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1번이지 않을까? 1번이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넘어가서 이제 5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우, 길어. 대입이네.
주어는 누구? 우리는, 서술어는 누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쵸?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운데 기꺼이 수용한다. 기꺼이 수용한대. 우리는 수용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왜?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생략을 수용한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이 나오지? 첫 번째 유형, 극단적인 사건의 설정. 두 번째, 작중 현실에 존재하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 세 번째, 카메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용한다. 여기서는 나열 구조네요. 그렇죠? 무엇을 나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방법들이, 이런 부분적인 방법들이 계속 쌓여서 하나의 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요약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죠. 항상 지문 읽기 힘들어 하신 분들은 지문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실력이 안 늘어. 자, 뒤에 부분은 해설이었고, 자, 여기 교재 있으신 분들은 89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문학도 그러면 끊어서 읽어줘야 돼. 문학도 끊으면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시를 가져왔어요. 끊고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특징적인 게 가의 시가 있고 나의 시가 있지. 가의 시는 우리가 끊을 필요도 없어. 요약만 하면 돼. 왜? 연이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밑에 나의 시는 어때? 연이 구분되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행부터 어떤 행까지는 무슨 내용, 어떤 행부터 어떤 행까지는 무슨 내용 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한번 해봅시다.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제예요. 문제 풀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 보세요. 분명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진짜 안 돼. 아유, 저 이번에 일요일 날 어디 시골 가야 돼. 가는데 시간은 내서 언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같이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4시에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알겠죠?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정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시되 일정이 없으면 모여서 같이 해보시고 줌으로 화면 켜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독서하는 그 습관들, 독해하는 습관들 보기 위해서 얼굴 비칠 필요 없어. 얼굴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지만 이렇게 펼쳐놓으면 돼. 시험지를 카메라에 이렇게 잘 그래도 비치게끔 끊어주는지는 제가 이렇게 펜 이동하는 모습만 봐도 알거든요. 이렇게 읽는지가 보여. 화면 확대해서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때요? 어디에?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키게 되는. 못 키게 되면은 음소거하고 그냥 키게 되지 않나? 그냥 화면 딱 요 시험지만 비출 건데. 안 돼?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못 키는 상황이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 못한 거 어쩔 수 없어. 되도록이면 켜달라는 얘기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독해하는 방법도, 습관도 체크해갖고 피드백을 해주지. 나는 좋아서 그 80분 내내 여러분들 그 푸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겠냐. 이렇게 엄청 그거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확대돼. 그래서 독해 습관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나한테 통과되는 애들은 다음부터는 안 보지. 근데 이제 안 끊고 이렇게 쭉 그냥 눈으로만 보는 애들이 있거든 또. 읽으라고 하면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답 체크 틱. 또 눈으로만 보다 답 체크 틱. 그래서 점수 잘 나오면 내가 인정. 그래서 잘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 3학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인정이지. 그래서 1등급이 나오더라고. 다 맞더라고. 그럼 인정.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되는 애들이거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9%가 안 돼. 나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수능지 문제인데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예요. 물론 문제풀이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 독해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 가서 뭐 보기를 좀 먼저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우리 담백하게 지문만 좀 읽어봅시다. 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림으로 그려주면 제일 좋고 시는 형상화니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가는 것일까? 내용 끝. 그럼 여기서 뭐라고 요약할래? 요약.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네. 그래, 끝. 바람에 대한 생각.
이게 내용 단위로 요약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독해가.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근데 알아?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알아? 몰라? 몰라. 답은 알지 못해. 뭔지 몰라. 그치? 자, 밑에는 이 문단은 뭐라고 얘기했어? 바람은 불어 인정. 그래, 바람은 부는데 바람을 보면서 바람을 느꼈는데 또 뭐에 대한 생각? 내 괴로움에 대한 생각. 자, 내 괴로움은 그러면 뭐라고 요약할 거야? 여러분들이 쉬운 언어로. 뭐가 있을까? 내 괴로움에 대한 이유가 없다. 그럼 지금 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홍찰?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어려운 단어 써도 괜찮고 또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한탄, 오케이, 한탄하고 있어. 왜? 이 사람 지금 뭐 느끼니까? 괴로움. 괴로움을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한탄이라고 하죠. 나 이유도 없이 어때? 괴로워. 이유도 없이 괴로워. 그러면은 진짜 막 더 답답하지 않냐? 죽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뭔지 몰라. 그러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네. 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게 요약이야. 어려워. 해보라고. 안 해보니까 어색해서 낯설어서 못하는 건데 해야 돼. 자, 또 하나 물어보네.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괴로움에 대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또 궁금해하고 있지. 진짜 이유가 없나? 혹은 다른 말로 요약한 사람이 있어? 다르게 요약된 사람? 의문. 그래, 궁금하다, 의문. 똑같잖아. 궁금하다, 의문점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은 사랑 얘기 나오니까 여기로 빠지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왜? 자신은 어떤 거를 뭐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했니? 그치. 힘들었던 사랑도 없을 것 같고, 힘들었던, 슬펐던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유가 없을까라고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혹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성찰이잖아요. 사랑한 일도 없는데, 슬퍼한 일도 없는데, 성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은 어디에 있어? 반석. 반석이란 뜻이 뭐니? 맥반석? 그래, 그 반석이야. 뭐야? 맥반석. 돌. 바람은 자꾸 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돌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돌 위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거지? 바람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뭐가 웃겨? 어? 자, 또 뭐는 흘러, 얘들아? 뭐는 흘러?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또 어디에 서 있어? 언덕 위에 서 있대.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내용이 요약됐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적 독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누이 문학적 독해 연습을 하잖아. 대비가 되네요. 이 화자와 뭐 하는 대비가 돼요? 바람과 물. 대비가 되지. 왜 대비가 돼? 이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서 있어. 바람은 움직여. 물은 움직여. 대비가 되네. 그치? 그리고 내용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 뭐부터 생각하고 있니? 바람. 바람. 바람을 보고 있네. 그 다음에 어디로 생각해? 자신의 마음. 그러고 나서 지금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고 있지. 이러면 시상 전개지.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게 연습이 돼야지. 이렇게 읽는 연습이. 이 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하면서 묶어주면서 읽어줄 수 있겠느냐. 그게 독해 방법이에요. 자, 밑에서도 한번 끊어봅시다. 이건 빨리 끊어볼게요.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이때 몸뚱아리는 누구의 몸뚱아리?
새의 몸뚱아리. 그럼 새는 나가지 못한다. 세 장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세 장 속에 누가 있어? 새가 있는. 나 아니야. 새야. 새가 있는 거야. 어? 나같은 나 같아? 아, 그런 문학적 상상력은 인정되지만 지금은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야. 문학적 상상력은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동원돼야 돼. 알겠지? 자,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뭐가 어디에? 이거에 대한 뭐 장소, 주어 이런 것들 나와 있니? 뭐가 지금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이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이거 지금 관용절이잖아. 근데 지금 뭔지는 몰라. 그거는 체크해놨다가. 그러나 살랑살랑거리면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안 나왔어.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아, 얘네들이 적당한 간격, 적당한 간격. 그 적당한 간격은 뭘 의미한 걸까? 새 장에 이 철창이 적당한 간격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겠지. 그치? 그 사이에 뭐가 보여?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근데 여기에 새의 날개는 그리고 다리를 여기에 메어 놓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읽고 정리, 읽고 정리, 읽고 정리. 근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초록 색깔 이 부분에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가라는 질문이 나왔어야 돼. 뭐에 대한 설명인지 여기서 문장을 끊어주지 못했어. 끊어줄 데가 없잖아. 이거 누굴 꾸며주는 거지? 뭐 하는 무엇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관형절이 나왔을 때 꾸며줄 대상이 없으면 항상 체크해 놓다가 그거는 적당한 간격이었어. 적당한 간격이 여기서 그 창살의 그 간격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행과 행 사이에서 행 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행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끊어서 아, 지금 창살을 의미했구나. 창살. 세 장 창살을 의미했구나. 끝. 밑으로 넘어갑시다.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그렇지. 새의 몸이 더 크겠지. 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 넓게 힘을 뻗을 날개가 있고 누가? 이건 찾아줄 수 있겠네. 새가. 날개를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할 수 있대 없대? 아니야. 진승처럼 걸을 수밖에. 자, 뭐뭐 하지만 내용이 어떻게 돼? 나눠지지. 전환되지. 대조되지. 자, 전환되는 부분 찾아주세요. 빨리.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야? 날개가 있어. 공기가 있어. 근데 뭐 한대? 뭐, 날지 못한대. 걷는다라고 했으니까 날 수 없대. 날개가 있고 공기가 있지만 날 수 없다. 이게 지금 대비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부조리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실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걷습니다. 걸어서 닭이 됐나 봐. 닭처럼 됐나 봐. 그치? 새장문을 활짝 열어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일 향해 달려갈 때까지 걷습니다. 나열해주고 있죠. 행동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날지도 않고요. 계속 뛰고 걷고 있어요. 걸으면서 바람을 부위로 쪼아본다.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듯이 이렇게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유리보다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공기,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하는 이런 행동들. 그럼 이 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날아 못 날아? 날지 못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까 문학적 상상력 나 같아요라고 하는 느낌까지도 넣어줘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억압된 이런 세상 속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거든. 그런 부분들을 시를 쓴 거예요. 자, 시를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끊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다 끊었냐면은 이 시인은 우리한테 그래도 친절하게끔 자 마침표를 줘요. 마침표를. 그렇죠? 자 마침표 상황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시에서도 이렇게 마침표 단위로 주면 마침표 단위로 끊어주시면 요약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행과 행을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침표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끊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 모든 시인들이 친절하지 않아. 안 주는 경우는 좀 전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 단위로 좀 끊어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가 좀 읽히는 느낌일 거야.
이렇게 읽으면 결국 이거는 지문 독해가 될 거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하자. 가봅시다. 자, 가시에 대한 이해. 문제 독해. 시에 대한 이해니까 시에 대해서 피동 표현을 통했다. 물음의 형식이다. 병체했다. 반복했다. 대비했다. 라고 하는 시의 표현 방법이죠. 자, 이런 시의 표현 방식들이 뒤에 이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지 맞춰주는 거예요. 뒤에 효과는 현실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원인입니다.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입니다. 깨달음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것을 찾는 거네요. 답은 몇 번으로 혹시 했니? 4번이 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없다 반복은 됐어요. 여기 주어 부분. 자신의 삶과 내면은 응시한다, 반성적이다, 성찰하고 있다, 없다 어디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없어. 과거를 성찰하고 있어요. 자신을 성찰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의 이유가 없을까? 성찰을 하는 자기 성찰적, 자기 반성적 연결될 수 있겠지? 내면이란 건 자신의 속마음이겠죠? 자, 136번 갑시다. 기억과 미음을 탐구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럼 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자. 자, 기억 가서 보자.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의 이유는 없다. 움직이려는 바람의 속성을 끊고 왜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바람의 속성을 이것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읽힐 수 있나요? 바람은 부는데 내 속마음은 이유가 없어. 바람은 부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별 내용 아니야.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선택지만 정확히 끊어봐. 자, 움직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가지고 지각하는 계기래. 무엇을 지각하는 계기? 괴로움이라는 흔들림이 지각하는 계기래. 별거 아니죠? 답은 적절하니까 일단 지워주셔야 되고요. 2번 선택지는요. 니은에서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대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대. 자,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끊고, 그치?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대요. 바람을 통해서 이러면서 반석 위로 올라갔나? 그런 내용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2번이 틀렸네. 모르지? 3, 4, 5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 속성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어요. 공기는 자유롭지만 새는 어땠어? 자유롭게 못 가. 그럼 부각되는 느낌 맞니? 그치? 부각되고 있지. 대비가 되니까. 4번, 리을, 날개를 힘쳐 떠받칠 공기라고 하는 이 시어의 속성을 활용해 새가 날개의 공기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 날개를 퍼덕이면 그 공기의 그것을 부력이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 공기도 부력이 있나? 양력이라고 하지. 비행기가 뜨는 원리 있잖아. 그치?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맞네요. 자, 5번도 부력 뜨는 힘.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자, 미음에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쫀다. 이렇게 새가 바람을 쪼는 것처럼 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 맞네요. 답은 2번. 여기까지 다 맞았죠? 자, 137번도 새에 갇힌 새장은 안온함에 길들여서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거 현대인의 모습으로 보고 있구나. 아까 나라고 해석됐던 그 부분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주어진다면 항상 보기에서 주어진다면 그렇게 맞춰줘야 돼. 새 행동의 묘사 일상이 충실할수록 힘과 본질이 잃어간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이 시의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답은요. 2번이구나. 자, 2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2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2번.
왜 적절하지 않을까? 혹시 2번으로 맞춘 사람? 이 문제 답 2번으로 맞춘 없어? 다 틀렸니? 몇 번으로 했어? 자, 답 몇 번으로 했니? 막 불러봐. 몇 번으로 했어, 자기? 다들. 4번이야? 그래? 4번 보자. 4번부터 보자. 자, 새 작물이 열어도 날지 않고 모이를 방해할 수 있는 걷는 새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시의 이런 부분은 뒤에 이런 의미를 해석될 수 있는지 보자.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는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그럼 뭐가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 뭐가 적절하지 않는 거니? 잠깐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적혔구나. 미안해요. 4번이 정답이네요. 미안해요. 4번 어디가 틀렸어?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 맞아.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부분이 연결될 수 없겠죠. 미안해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는 뭐야? 날아야지, 그치. 자유롭게 날아야지. 날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날아간 것을 안 하고 있잖아. 왜? 억압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길들여져 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끊어 읽고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독자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